조금만 내주시라고. 장병래 일로 와보세요. 문개TV 소위원장 앞으로 소위원장 하시는데요. 아유 오세요. 낼 수가 없어요. 아유 오세요. 사무총장까지 사무총장 오실 때까지 잠깐만요. 야, 이 사무총장 됐다. 장병은 영양방송 자리 안 오늘 정개TV 회의가 있어요. 7월 23일 원내대책 회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국위를 강조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할 수 있다, 힌두 정신, 저도 공감합니다. 한강의 기적의 역사를 쓴 우리 국민과 기업이라면 반드시 일본을 뛰어넘는 산업 강대국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재인 정부 하는 것이 과연 그 길의 의지가 있는 것인지 또 정말 그 길을 할 방법을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단기적 해법과 중장기적 처방도 구분하지 못하고 순서도 방법도 틀린 채 그저 우왕좌왕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장 급한 것은 바로 외교적 해법입니다. 사법부 판결과 외교적 현실의 괴리를 메울 생각은 없고 오히려 청와대가 나서서 그 간극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의지해보겠다는 것이 고작 반일감정입니다. 정부 정책을 비판하면 친일로 몰아가는 한심한 작태입니다. 기업들은 왜 이 위기를 몰랐느냐는 산자고, 대기업이 부품을 안 사줘서 그런 게 아니냐는 중기벤처부 장관, 기업 탓하는 잘못된 프레임, 탁상공론이나 하는 정권, 전혀 위기를 해결할 능력이 없다고 보입니다. 당장 예비비를 활용해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는데도 역시나 백지 수표 추경안을 들이밀었습니다. 그걸 비판하면 야당 욕하기에만 바쁩니다. 국가적 위기마저 정쟁용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소재 부품 개발하고 기술 혁신하자는 문재인 대통령. 하지만 정작 그 해법에는 무관심해 보입니다. 전임 정권 당시 우리가 화평법 등 규제 개혁을 추진했지만 끝내 반대하며 물고 늘어진 것이 바로 오늘의 여당입니다. R&D 주 52시간 예외 검토해보겠다는 레토릭만 있을 뿐 정작 움직이지도 않고 의지도 없습니다. 당장 할 수 있는 일도 안 하면서 말만 번지를 합니다. 한국 경제의 추락 원인은 문재인 정권의 사회주의 실험이라는 블룸버그 통신의 폭렬한 지적이 나왔습니다. 아시아의 호랑이가 이제 개집이 되었다라는 그런 외신이었습니다. 소득주도 성장, 반기업, 퍼퓰리즘 등 사회주의 경제 실험으로 우리 경제가 끝모르는 추락을 하고 있습니다. 무능과 무책임으로 이 정도까지 망쳐놨으면 이제라도 좀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하지만 일본 통상 보복 조치에 대해서도 여전히 무능과 무책임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 길 해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실질적인 how-to가 있어야 합니다. 철없는 친일 프레임에나 집착하는 어린애 같은 정치 이제 그만 멈추고 제발 현실을 직시하길 바랍니다. 이미 나온 해법도 모른 척하는 문재인 정권, 그 길은커녕 영원히 대한민국을 일본에 뒤처지게 만들고 말 것입니다. 오늘 여당의 원내대표단이 청와대에 들어가서 오찬 회동을 한다고 합니다.
저는 오늘 청와대 오찬회동이 정말 좀 의미 있는 오찬회동이 되었으면 합니다. 조금 전에도 제가 how to 방법이 전혀 없다. 지금 순서도 뒤죽박죽, 장단기 처방도 왔다 갔다 하고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급한 법 개정이 필요한 것이 있을 겁니다. 우리 당이 이미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주 52시간 예외를 R&D 업종만이라도 좀 해봐라. 또 그동안 화평법 문제도 한번 개정하는 거 한번 검토해봐라. 선택근로제도 좀 해봐라.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규제 완화라든지 또는 필요한 이 여러 가지 노동법 개정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 오늘 좀 청와대에서 진지하게 논의하고 패키지로 가져오십시오. 우리 당이 초스피드로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국난 극복을 위해서 필요한 법안 좀 만들어 가지고 오실 것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추경 백지수표만 드릴 것이 아닙니다. 3천억이면 예비비로 충분합니다. 제대로 이 국난 극복을 위한 추경 만들어 오십시오. 그러면 저희도 심사 제대로 하겠습니다. 땜질 추경, 생색내기용 추경 갖고는 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오늘 가서 안보에 관해서 논의 좀 하십시오. 대통령 그만 고집 부리시고 잘못된 외교 안보 라인 경질할 수 있도록 여당 원내대표 가서 정말 충원 드리십시오. 그런 용기가 있어야지만 또 대통령께서도 잘못된 것을 고치는 그런 용기가 있어야지만 우리 대한민국 미래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 지금 여당은 이 하한기에 오로지 정개특위, 사개특위만 가동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정개특위에 관련된 약속조차 지금 지키고 있지 않습니다. 위원장 문제를 논의하면서 소위원장은 합리적으로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민주당이 정개특위 위원장을 맡을 때 저희 자유한국당이 일소위 위원장을 맡기로 한 것은 이미 합의된 사항입니다. 합의문에 쓰지만 않았을 뿐입니다. 왜냐? 본인들이 정개특위, 사개특위를 그 당시에 이미 명시해 버리면 정의당의 반발이 예상된다. 따라서 명시하지는 않겠지만 정개특위를 할 것이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사실상 했었습니다. 따라서 정개특위 위원장을 본인들이 가져가면 소위위원장은 우리 당이 하기로 예정되어 있던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당의 간사였던 장제원 의원을 저는 소위위원장으로 추천했었습니다. 물론 지금 민주당이 그동안 이 절차를 늦춰서 진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는 우리도 수용해 줄 부분이 있었습니다. 정의당의 전당대회를 기다리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합의한 대로 약속을 지키십시오. 정개특위 위원장 가져가면서 소위원장은 내놓지 않겠다. 이거는 선거법 그대로 강행 처리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말 따로 행동 따로 이렇게 해서 또다시 이 7월 8월 국회는 국민들 안중에도 없고 이 선거법으로 또다시 여야가 부딪히는 일 없도록 제대로 이 정개특위의 틀 만들어줄 것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당에게 촉구합니다. KBS 청문회 엽시다. KBS 양순동 사장 이미 2차례 불출석했습니다.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왜 KBS 사장 국회에 부르기로 여야가 합의했습니까? 다른 거 아닙니다. 이 탈원전 관련된 재방송하지 않은 것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좀 사실관계를 따져보자 하고 부르기로 했는데 현안 보고도 안 하고 국회도 출석하지 않습니다. 국회를 정말 모욕하는 행위입니다. 국회가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입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청문회에 합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과방위에서 이 부분 합의를 안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원내 지도부가 논의할 사항이라고 과방위 간사들이 여당 간사가 논의를 거부한다고 합니다. 이제 국회가 할 일 합시다. 촉구합니다. KBS 청문회 빨리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해서 KBS 청문회 하도록 합시다. 그래서 오늘
그 청와대 들어가서 몇 가지 건의해 주시고 앞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논의할 것을 제안합니다. 네, 추경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원래 이 재난지회 추경이라고 시작을 해서 중간엔 경기부양 추경이라고 하더니 지금은 이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한 대응책 마련을 위한 추경의 필요성을 얘기하고 있는데, 일본 경제보복과 관련해서 국회 본회의장에서 총리가 1,200억 얘기를 하더니 하룻밤 자고 일어나서 여당에서 3천억 얘기했습니다. 지금 7천억, 8천억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디에 쓰겠다는 건지 제1야당의 정책위장인 저한테도 우리 당의 예결위의 위원장, 간사 어떤 분한테도 제대로 된 좀 설명, 제대로 된 거 보자고 어떤 식으로든 종이 한 장도 제대로 된 걸 본 적이 없는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국민의 돈을, 혈세를 어떻게 생각하는 정권인가 하는 것이 이런 자세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언론에서도 이 정부가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한 대응책 마련을 위한 추경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어디에 쓰겠다는 건지 한번 좀 제대로 된 취재를 한번 해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달 예정된 한미연합훈련의 명칭에서 동맹이라고 하는 표현 빼기로 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또 반격훈련 생략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훈련의 초점을 전자권 전환 검증에 둔다고 하는데, 이 이유가 북한의 반발을 우려한 조치라고 합니다. 참으로 개탄스러운 이런 조치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주에 대통령이 취임 후에 처음으로 군 원로들을 청와대로 불렀습니다. 군 원로들 이구동성으로 한미동맹 강화의 필요성을 얘기를 했는데, 대통령이 이런 군 원로들의 얘기를 정말로 귀담아 들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대통령께서 이 자리에서 군 기강회의에 대해서 책임을 느낀다고 말하기는 하면서도 핵심 책임자인 정경부 장관 끝까지 두둔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거기다가 어제 언론에 보도된 이 청와대 안보실 1차장의 행동, 이거는 정말 그대로 묵과할 수 없는 일입니다. 횡담도에서 벌어진 잔만경 해프닝 사건 관련해서 이 주요 지휘관이 참석한 화상회의가 열렸는데, 청와대 안보실 1차장이 그 사단장을 직접 질책했다라고 하는 얘기인데, 군의 지휘 체계를 완전히 무시한 이 청와대 우소부리의 이런 모습에 대해서 정말 군 기강이 다 빠진 분위기를 합니다만, 군 내에서 이럴 수가 있냐라는 이런 술렁거림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은 문 대통령으로부터 엄중 경고까지 받은 사람이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어쩌다가 우리 군이 이렇게까지 됐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이 안보 1차장 경고가 누구는 도저히 안 될 사람입니다. 엄중하게 책임을 묻고 정경두 장관에 대해서 국회에서 해임 건의안 처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고, 국정조사에 응해야 한다는 이런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정양석 수석님. 추경과 관련해서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통령과 정부는 입만 열면 추경만이 경제를 살리고, 또 추경만이 한일 그런 무역 전쟁에 대해서 대응을 할 수 있고, 추경만이 만병통치약이라고 인 것처럼 이야기를 했는데, 국회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여당 원내대표는 추경에 별로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원래 정부가 추경을 요청하면 여당 원내대표는 야당과 협상을 통해서 양보할 건 양보하고, 또 정부가 추진하는 추경을 관철하는 것이 바로 여당 원내대표 역할이고, 그게 바로 정치력입니다. 그런데 여당 원내대표는
조건 없는 추경 처리만을 이렇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회기에 처리하지 못하고 비회기 상태가 되고 말았습니다. 청와대 눈치 보느라고 또 무능한 국방부 장관 보호하느라고 여당이 그 추경을 소홀히 하고 있습니다. 여당의 정치력 부족, 협상력 부족이 오늘날 이런 사태를 가져오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모처럼 청와대에서 오찬을 한다고 합니다. 부디 청와대는 여당 원내대표에게 정치력, 협상력을 좀 줘서 국회에서 이 문제를 풀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조국 수석의 소위 페이스북 정치에 관해서 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13일 소위 죽창가를 표현한 이후에 열흘 동안 44건의 글을 페이스북에 게재했습니다. 민정수석이 친일파 프레임, 또 애국 이적 이런 양분 프레임으로 여론을 이렇게 주도해 왔습니다. 이것이 청와대식 홍보 방식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청와대 측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건 청와대의 공식 입장이 아니고 SNS 개인 공간에 대해서는 규제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치고 빠지기식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국 수석의 SNS 활동에 대해서 염려하는 것은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 번째는 조국 수석이 법무부 장관으로 간다고 이렇게 내정이 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최근 조국 수석이 보여준 일본 문제에 대한, 외교 문제에 대한 대응, 국론을 양분시키고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그런 방식들은 나중에 법무부 장관이 됐을 때 얼마나 우리 외교에 악영향을 미칠 것인가 하는 그 우려가 됩니다. 한일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법적 다툼이 많이 있습니다. 법률가 출신 조국 수석이라고 한다면 감정 대응보다는 차분하고 냉정하게 법률적인 차원에서 문제가 있는지 문제가 없는지 해법은 무엇인지를 당연히 찾아야 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민정수석입니다. 그런데 그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려하고 있고 이걸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대통령도 문제고 앞으로가 더 문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게 개인 공간이라 규제할 수 없는 부분인가 개인의 활동인가 했더니 자세히 들여다보면 잘 짜여진 큰 프레임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알게 됐습니다. 조국 수석의 소위 친일 반일 프레임이 발표되고 나서 바로 KBS가 자유한국당을 찍지 말자는 이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건 결코 저는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또 민주당은 이제 또다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패스트트랙으로 또 밀어붙이려는 2차 시도를 준비하고 있다는 분위기가 지금 감지가 됩니다. 과거에 민주연구원은 국정원장과 또 시도지사를 만나서 모두가 우려하는 내년 총선이 강권 선거로 이루어질 것에 대한 우려가 있었습니다. 이게 조국 수석의 친일 반일 프레임이 결국은 내년 총선에서 경제 실패, 외교안보 무능을 다 커버하려는 그런 새로운 프레임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바로 이게 이해찬 대표가 말했던 20년 장기 집권의 거대한 음모가 아닌가 우리는 잘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경고합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가 야당이 추경을 처리하겠다고 스스로 말할 때까지 기다릴 것이라면서 그토록 한시가 급하다던 추경을 갑작스럽게 내팽개쳐 버렸습니다. 참 이런 모습이 집권 여당 원내 대표의 모습인지 이 말이 집권 여당의 원내 대표의 말인지 제가 귀를 의심을 했습니다. 이유는 오로지 한 사람, 안보를 파탄으로 몰고 간 정경두 국방장관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민주당은 민생을 철저히 외면한 채 추경을 정치적으로만 이용하고 있습니다. 저희 예결위 소위에서는 지난주 금요일까지 감액 심사를 마쳤는데 미세먼지 재극복 추경에 미세먼지 극복, 재극복은 없고 오로지 총선용 생생내기용밖에 없어서 대부분 다 고려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일본 수출 규제 대책 예산을 추경에 끼워 넣으려고 여당 의원들을 청구해서 예산을 넣는데 정부는 오로지 국익을 위해서 세부 내역을 국회에 공개할 수 없으니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깜깜이 추경을 통과시켜달라며 생떼를 쓰고 있습니다. 예산심사는 공개가 원칙이고 세금이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국민이 알아야 합니다. 추경에 반영할 정도의 시급성과 집행 가능성 그리고 효과성을 철저히 따져야 합니다. 아무리 급하더라도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를 무시하고 통과시킬 수는 없습니다. 여당이 야당을 무시하더니 급기야 정부도 야당과 국회와 국민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정부 여당의 추경에 대한 의지와 준비가 전혀 없으면서 오히려 오로지 추경 탓, 야당 탓만 하는 것은 도둑이 매를 든다는 의미의 적반하장도 분수껏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일 갈등을 국내 정치에 이용하는 때 몰두해 있는 청와대에 요구하겠습니다. 추경은 뒷전이고 반일 감정 조장하는 것이 과연 국익에 어떤 도움이 될 것인지 냉정히 생각해야 합니다. 애국이냐 이적이냐면서 국론분열 선동정치로 여권 지지층을 결집하고 신친일이라는 말을 만들면서 친일 프레임으로 야당을 압박하는 행태를 당장 멈춰주기 바랍니다. 이은재 의원. 네, 조국 민정수석의 반일 선동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기 법무부 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반일 선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민정수석 본연의 임무인 인사검증에는 역대급 무능을 보인 조국 수석의 퇴북은 총선과 개헌을 위한 반일, 형일 선동에 불과합니다. 특히 2010년 천안함 국회 북한 규탄 결의안 당시 북한 규탄 내용 대신 남북공조 운운하는 수정안을 내고 전쟁보다는 평화라며 당시 여당안을 끝까지 비토하던 현 민주당과 좌파 인사들이 정작 일본에 대해서는 사태 수습은커녕 반일과 확전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특히 조국 수석은 견광부회식 주장을 하며 자신과 정권을 비판하는 자들을 모조리 필파로 낙인 찍고 있는데 이는 일본 아베 정권의 선거 승리와 보통 국가화 개헌을 위한 반한 혐한 선동과 무엇이 다릅니까? 이번 일본의 수출 규제 사태는 결국 문재인 정권의 대일 외교 실패와 무대책에서 비롯된 것으로 조국 수석의 비이성적인 반일 선동에 가장 힘든 건 국가 경제와 민생 경제이며 그 피해는 바로 기업들과 국민들의 몫이 되었습니다. 조국 수석 등 청와대와 여권은 친일 간별사 노릇을 하면서 폭염에 지친 국민들을 짜증나게 하지 말고 당면 사태의 해결책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분명히 답변해야 할 것입니다. 제대로 된 해결책 하나라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반일 선동으로 국민을 둘러가르며 파트안으로 이끈다면 그 후가는 정권의 고스란히 분매랑이 되어 되돌아올 것임을 꼭 명심하기 바랍니다. 다음 송석준 의원.
예, 저는 가급적 개인에 대해서 어떤 비난이거나 비판을 가급적 자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참기 어렵습니다. 조국 수석 너무 심합니다. 제발 자중하고 즉각 물러나시기를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조국 수석은 지난 7월 4일 일본의 무역 보복 조치 이후 연일 44회에 걸친 배북 발언을 통해서 국민들을 분열시키고 무책임의 아주 진면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언사의 내용을 보면은 심하게 우리 사회를 갈등 분열로 조장하고 있습니다. 이 정부를 비판하는 세력에 대해서는 친일, 이적, 심지어 무도한 세력이라고 몰아세우고 있습니다. 이러한 심각한 사회 분열, 우리 사회 문제 해결하기보다는 더 심각하게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한국 리서치와 한국사회갈등해소센터가 지난 1월 달에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2018년 한국인의 공공갈등의식조사 그 결과에 의하면 10명 중 9명, 다시 말해서 국민들의 90%가 우리 사회의 집단 간 갈등이 매우 심각하다,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이렇게 심각한 갈등, 분열이 심화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작금의 이런 어려운 경제 상황, 민간 기업들을 겪고 있는 이 어려운 상황을 빌미로 또다시 또 국민들에게 갈등을 조장하는 이 무책임한 행태 도저히 묵과할 수 없습니다. 그동안 문재인 정부 들어서 또 우리 조국 수석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 그동안 개헌 세력은 어떻고 호원 세력은 어떻고 개헌을 추진하면서 국민 갈등을 조장했었습니다. 또 북한과 관련해서 평화 세력, 반평화 세력으로 또 우리 내부 우리 사회 분열 갈등 조장했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렇게 또 친일, 반일 갈등 조장하는 행태 더 이상 돼서는 안 됩니다. 더 황당한 것은 처방이라고 내놓는, 다시 말해서 문재인 정부의 대응 방식이 과거 서희 선생의 거란군 격퇴 그리고 이순신 장군의 왜군 격퇴와 비유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믿겠습니까? 서희 장군의 거란군 격퇴, 그것은 갈등을 통한 해결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상생과 조화의 정신의 그런 혀세치의談판술로 이뤄낸 성과입니다. 거란군의 입장을 잘 설득하고 그들의 입장을 존중하면서도 그들의 문제를 조목조목 지적을 해서 스스로 80만 대군을 물러나게 해서 적군을 물리쳤을 뿐만 아니라 강동육주라는 영토까지 확장한 그 위대한 그런 역사를 왜 이렇게 황당한 이렇게 비유를 통해서 국민들을 웃기게 합니까? 이순신 장군, 정말 열세 속에서도 우리가 왜군을 격퇴한 거 무슨 의미입니까? 국민 갈등을 통해서입니까? 민과 군이 하나가 돼서 똘똘 뭉치고 또 적은 숫자의 군이지만 철저한 훈련, 강군을 통해서 또 우리 집중력을 통해서 이 왜군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요즘 우리 군대 어떻습니까? 무슨 군인권 보장이라는 이름으로 군의 군기를 무참히 붕괴시키고 우리 군을 지금 정말 이렇게 약군, 당나라 군대보다 더 심각한 약군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 정말 반성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조국 수석 문제의 본질을 깨뚫고 본인의 정말 뭐가 잘못된지를 제대로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의 업무, 본인은 민정수석입니다. 공직자입니다. 공직자는 조용히 본인의 업무, 대통령을 보좌해서 우리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데 몰두해야 합니다. 문제를 더 키우고 본인을 어떤 식으로든 부각시켜서 뭘 하려는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법무부 장관 김칫국 마시기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복심이라는 허세 부리기에 몰두하고 있는 조국 수석, 당장 자중하고 정중히 물러나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정체불명의 추경, 총선에 올인하는 정치인 장관, 교육감 때문에 국민의 일상은 구멍이 숭숭 뚫리고 있습니다. 소풍을 기대하면서 전날 밤에 잠 못 이루던 아이들의 모습은 이제 옛날 이야기가 되어버렸습니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무책임과 무능이 현장학습을 어렵게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뭐 때문에 그런지 궁금하시지 않습니까? 요즘 아이들, 특히 유치원 아이들의 현장학습이 대부분 취소되고
도보로 대체되고 있다고 합니다. 보호장구를 갖춘 전세버스를 구하지 못해서 전국의 많은 유치원들이 체험학습에 차질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해 9월 28일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면서 차량 내 역류와 보호장구 장착과 착용이 의무화됐습니다. 하지만 연관되어 개정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는 전세버스 등의 유아보호용 장구 장착을 2022년 4월까지 유예하면서 유치원 현장에서는 대혼란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전세버스들이 비용 부담을 이유로 유아보호용 장구 장착을 꺼리면서 전세버스를 확보하지 못한 유치원들이 법 위반을 우려해서 체험학습을 줄줄이 취소하고 있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전세버스의 의존도가 높은 국공립 유치원 사태가 더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국공립 유치원은 통학버스도 없고 방학도 깁니다. 근데 체험학습도 지금 줄줄이 취소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 국공립 유치원을 보내려고 하겠습니까? 사립 유치원을 범죄자 취급하고 국공립 유치원의 확보만이 대안이라면서 교육의 공공성을 운운하더니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이런 국공립 유치원을 학부모에게 대안이라고 한 것입니까? 작년에 통과한 법이었고 이 법을 통과할 때 분명히 시차가 있었다면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고 착실히 준비해서 막을 수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 설치한다, 국정교과서 불법 수정에 몰두하고 있고 시도교육감들은 자사고 폐지에 몰두하는 사이에 우리 아이들의 학습권이 침해를 받고 있습니다. 공교육의 질은 더욱 하향평준화되고 있습니다. 교육부와 시도교육감들이 이념에 편향되어서 정치만 몰두하는 사이에 아이들이 받아야 하는 양질의 교육에 대한 부분은 오로지 가정과 부모의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학습권보다 중요한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질 좋은 교육을 위해서 교육부 장관과 시도교육감들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조속하게 유아 전용버스 보급 확대하시기 바랍니다. 추경에 이런 거 안 넣고 도대체 추경에 뭘 넣고 계신 겁니까? 윤회 장관, 총선에 정신 팔려 있겠지만 아직도 교육부 장관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장관 자리가 총선용 경력에 한 줄 넣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면 이 문제만큼은 꼭 해결하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이미자 의원. 수돗물 공포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우라늄 수돗물의 위험성을 주민들에게 명확하게 설명하고 해당 시설을 폐쇄해야 합니다. 나가서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는 급수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붉은 수돗물에 이어서 우라늄 수돗물까지 먹는 물에 대한 신뢰가 완전히 붕괴되었습니다. 환경부가 지난 1분기 전국의 소규모 수도시설을 점검한 결과 우라늄 기준치를 초과한 곳이 무려 29곳으로 나타났습니다. 충북 음성의 경우에는 기준치를 무려 20배 이상 초과한 시설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자연 상태의 우라늄은 성분 자체로 크게 이임하지는 않지만 노약자나 아동이 장기간 섭취할 경우 신장 등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우라늄 붕괴로 인해 생성되는 라돈은 폐암 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도 모른 채 매일같이 우라늄 수돗물을 마셔온 주민들을 생각하니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이렇게 상황이 엄중한데도 불구하고 우라늄 기준치 초과 수도시설에 경고판을 붙이는 것을 대책이라고 내놓은 이 정부의 안일한 대응을 보니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더욱이 방사능 측정 설비조차 갖추지 못한 지자체가 수두룩합니다. 추경은 이런 데 쓰십시오. 라이프라인을 통해 국민에게 공급되는 수돗물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음을 명심하고 기준치를 초과한 수도시설은 대체 급수시설을 조속히 마련해서 폐쇄해야 합니다. 또한 소규모 수도시설의 전수조사를 통해서 주민들을 안심시켜 드려야 할 것이고 나가서 모든 지자체가 방사능 측정 장비를 갖추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인천 적수 사태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우라늄 공포까지 수돗물에 대한 신뢰가 완전히 붕괴되었음을 명심하고 정부는 인천 적수 사태 안일한 대응으로 국민들에게 강한 질타를 받았던 이를 반면교사로 삼아서 우라늄 수돗물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에 나서기를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재원 의원.
그냥 합의를 밀라고 그랬는데 민주당이 장제원을 가지고 너무 들었다 놨다 그래가지고 저는 한마디 하고 싶습니다. 홍영표 위원장 내정자 그분이 오늘 아침에 라디오에 출연해가지고 장제원 제1소위장 내정 물표 딱 찍고 너무 일방적이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또 어저께 언론에 나온 얘기를 들어보니까 장제원이 제1소위위원장이 되면 무력화시키기 위한 의도다 그래요. 제가 무섭습니까? 저 싫으시면요 김태원 의원도 있고요 김진태 의원도 있고요 오늘 보니까 민경호 의원이 옆에 계시고 다 제가 양보해서 이분들 추천해 드릴 테니까 이 파출소 피하려다가 경찰서 만나지 말기 바랍니다. 위원장을 민주당이 가져갔으면 소위원장은 당연히 제1야당에 주는 것이 상식이고 합리적인 생각일 건데 이것저것 다 하고 싶은 것 같아요. 이것저것 다 하고 싶으니까 연동형 비례대표제 해가지고 팩트 태워가지고 이거 다음 총선 때 완전히 국회장악가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치는 상식과 순리선에서 하기를 바라고 위원장을 민주당이 갖고 갔으면 소위원장을 자유한국당에서 줘서 건강하고 건전하게 서로의 생각을 견제하고 토론하는 그런 문화가 정착됐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민주당은 파출소 피하려다가 경찰서 만나지 말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규환은 조금 심각하게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언론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나라 국민 모두가 좀 심각하게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와대에서 대일 무역 내용 도대체 얼마나 알고 계신지 깝깝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본의 반도체 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수출 규제에 의해서 지식재산권이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지식재산권이 뭔가 하면요, 모든 부품이나 모든 제품에 대한 행위를 중단해라 하는 내용입니다. 한국은행 수치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대일본 지식재산권 무역 수치는 6억 9,700만 달러 적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가 일본에 수입 500억 달러입니다. 그리고 수출 300억 달러. 똑같이 무슨 치킨 게임처럼 이렇게 하면 우리도 안 팔면 저들도 손해본다? 한마디 맞습니다. 안 팔고 못 파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아예 못 만듭니다. 이게 지식재산입니다. 특히 더 문제는 일본 지식재산권의 무역 수지 적자에 비해서 기업들이 기술 경쟁력에 밀접한 지식재산권의 비중이 거의 우리는 갖고 있지 않다는 얘기. 지식재산은 특허권, 상표권, 실용 친환권, 산업재산권과 문화예술, 소프트웨어 등 모든 지식재산을 다 포함하는 겁니다. 과연 이렇게 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과연 뭘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우리도 안 팔면 안 된다. 이거 여기 한계 있는 그 상태에서 얘기하면 안 되는 겁니다. 판단 한번 봐주십시오. 무슨 불속 가스니 어떤 소리니 히터르니 이런 건 문제 시장에 불과한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제조업 분야에서도 만들 수 없는 게 거의 대부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로봇은 90%가 수입에 의존하고요. 예, 참 기절초풍한 얘기 한마디 더 할게요. 한국 산업의 전 분야에서 일본 특허나 기술지대 의존도가 거의 대부분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부품 코드만 입력하고 그냥 이렇게 그들한테 수입하던 거를 이제는 일반으로 100세 국가로 전에 일반으로 돌아서면 요거를 어디다 쓸 거냐, 어디다 팔 거냐, 부품 어디 쪽에서 무슨 기기를 어떻게 만들 거냐 하나하나 다 적어서 다 제출해라. 그럼 그거 갖고 시비 걸면 국제 어떤 분쟁에서 WTO에서 이거를 우리가 이렇게 소위 말해서 이겼다 하더라도 좋다 그럼 그렇게 하자. 그러면 하나하나 시비 걸기 시작하면 시비 걸면 부품 하나 수입하는데도 9개월, 1년, 2년 지나가면 뭘 만들 수 있겠습니까? 이게 지식재산권입니다. 일본 정부의 한국에 대한 기술 규제가 장기화될 경우 기존에 대한 걸 처리하기가 매우 어렵겠지만 신규 계획에서는 일본과 기술 교류와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일본의 노벨상 기술 분야에만 10개입니다. 우리는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 전문가들하고 머리 맞대고 은행해 주십시오. 나라 망합니다. 예,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부터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제 3권이죠. 지식재산권. 재산권. 재산권.